이번 시간에는 하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어디 있느냐? 음, 에, 두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페일러스. 그래서 다 해놓은 거. 하중은 여기 있습니다. 네, 시간에 우리 학습 작성했고, 재질 지정했고, 그다음에 맨 밑에 고정을 했고, 하중을 하는데 하중은 힘하고 압력은 유체 같은 것처럼 가스통에 이제 유체가 들어가면은 그 모든 면에 골고루 되겠죠. 하고 베어링은 이제 요 베어링의 아, 지정된 크기의 촉방향 또는 반지름 방향. 촉방향은 이 방향이고 반지름 방향 이 방향이 radial 액션 방향으로 하중에서 원통형 면에 적용하는데 벽 구성을 원통형에 준다. 모멘트는 뭐였으네 그 모멘트 하중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그 뒤틀림, 토크,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준다. 중력은 중력이고 원격 힘은 렌치. 본체는 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제 사자가 나왔는데요. 하중의 종류는 힘하고 압력, 모멘트하고 배열이 가져가고 중력과 원격 및 본체 하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올 겁니다. 배열링 원통형에다 주는 거고 원격 힘은 이것도 찾은 것 같아요. 렌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일한 포스가 R 값에 따라 모멘트 값이 변한다. 가까운 데서 이게 하는 거랑 이게 끼들한 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 그렇죠? 작기 뜬다 그러죠. 자동차나 이런 작기 뜰 때도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 얼만큼 지렛대가 기냐 따라가지고 가해지는 힘이 다르죠. 그래서 폴스는 일단 뉴턴으로 적용하고 지정된 면에 수직일 수도 있고 평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응력, 전단 응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단위 면적 그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누면 응력이 되잖아요. 네, 수직 응력, 수평 응력이 존재할 테고요. 압력은 페이스 면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골고루 가스나 물이나처럼 이제 유체 같은 데에서 우리가 압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베어링 로드는 얘기한 대로 아까 축 방향이나 아니면은 반지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원통 실린더에서요. 모멘트는 이렇게 어플라우니트 페이스에 작용하는데 이렇게 뒤틀림.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 모멘트 돈만 보려면 F1 누르면 된대요. 뭐 뜨겁죠. 이렇게 뜹니다. 하중 유형. 설명 잘 돼 있네 한글로. 괜히 오른 F1 누르세요. 천으로 맞춰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1을 딱 누르면 그게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문을 판을 깔았다가 이건 한글판으로 해놓고 영문을 하려니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오토데스크 인벤트는 한글도 잘 돼 있어서 한글판을 했습니다. 힘, 그렇죠? 수직, 평행, 그 다음에 벡터 구성 요소라면 삐딱하게도 줄 수 있습니다. 압력, 면에만 적용되고 일정하여 공면의 모든 공면에 수직으로 적용합니다. 가스나 유체를 생각하시면 될 테고 원통형 면에만 작용하고 반지름 방향, 축의 직각 방향에만 작용한다. 롤러 베어링 모멘트. 모멘트는 면에만 작용합니다. 평면에 오면 축을 사용하여 작용합니다. 축 주의 면. 제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중력은 중력이고요. 중력이 작은 경우는 힘이 센 경우는 중력이 거의 영향을 못 미치죠. 원격 힘, 렌치, 토크나 이런 거를 주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게 영문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베어링 로 근데 영문판이 어때요? 좀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아닌가? 베어링 하중. 여기는 베어링 하중밖에 없잖아요. 얘는 베어링 하중 하면 막 베어링 로드 다른 건가?
이 force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문판이 더 좋아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구글이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아시는 분이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글에다 입사원서를 썼는데 거기서 아마 홈페이지를 줬나 봐요. 저한테 해석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은 영어 전공하고 나는 이제 공학 전공하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브라우징이라는 거야. 브라우징. 요즘에 여러분 브라우저가 뭔지 알잖아요.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이나 이런 게 다 브라우저나 웹 브라우저. 브라우저를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브라우징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브라우징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웹을 열고 하는 걸 브라우저라고 그러잖아요. 네, 단순 방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브라우징 쓱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근데 키트를 쳤죠. 키트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더 잘 쓴 사람이 있었겠죠. 영문이 중요하다. 왜? 오토데스크사가 미국 회사니까 영문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글 지원 안 하는 데 있어요. 3학년 4학년 학생들하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지원 안 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또 요 웹사이트를 가시면 이게 맞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 영문으로 쫙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이게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왼치고 블로그 윗면에 적용하는 힘. 힘은 여기에서 절대 크기를 주셔가지고 방향을 지정해 주셔도 좋고요. 면을 하게 되면은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아랫방향, 윗방향.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렇죠? 아주 힘. 얘 힘을 여기다 준다. 그렇죠? 아랫방향. 1000 뉴턴 적용하면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요걸 편집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하고 편집. 요거의 반대 방향. 그렇죠? 아랫방향. 나는 삐딱하게 아니면 얘를 평행하게 주시다. 뭐와 x축과. 그러면 벡터 구성 요소를 하고 x 방향과 지금은 z 방향에 1000으로 됐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자동으로 제게 요 면이 xy 평면에 있으니까 x 방향으로 1000이고 크기도 1000이죠. 아까는 z 방향으로 1000이지만 요 크기는 요 fx 루트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플러스 fg의 제곱 벡터 크기니까 그래서 삐딱하게도 줄 수 있죠. 1000 하면은 이렇게 약간 삐딱한 방향으로 x축과 y축의 중간 방향으로 이게 만약에 1000 하면 x축과 y축과 z축이 약간 공중으로 삐딱한 방향. 그래서 이 벡터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수직한 방향, 잡아 당기는 방향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고요. 압력은 요 공면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면에 그 공면을 따라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고 가스 탱크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탱크는 다 이렇게 압력을 가니까요. 그래서 요 실린더 모양에서 반 실린더 여기가 지금 양쪽 끝에 고정이 되어 있는 얘네들 못 움직여요. 그래서 면의 수직한 방향, 이 면의 수직한 모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하면 유니폼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실린더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팽창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네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반통이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안 늘어나요. 그렇게 고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지를 못해요. 옆으로도 앞쪽으로. 거기는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가 안 늘어나니까 옆으로 점점 많이 늘어나. 가운데 부분은
모든 면에서 수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Z 방향으로만 늘린다고 하면 얘의 힘을 많이 받고 이 부분에 힘을 많이 받고 여기서 많이 늘어나고 여기가 고무 같은 거 고무 밴드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면 옆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런 형태다. 그래서 힘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힘을 잘 줘야 된다. 압력은 아까 그 면의 수직인 거랑 똑같죠. 근데 단위가 다르죠. 파스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니까 파스칼은 메타 제곱분의 뉴턴이죠. 그러니까 파스칼은 메타 제곱분의 뉴턴. 그래서 1기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기압은 토리첼리 실험에서 760 토르라고 그러죠. 토르는 지금도 많이 씁니다. 반도체 많이 쓰이는 진공 장비는 다 토르 단위를 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써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써요. 이거는 760 토리첼리 실험이 1기압에서 수온 가지고 했으니까 밀리미터 Hg. 기상청에서는 1013 밀리bar. 우리같이 공학하는 사람은 파스칼 단위 쓰니까요. 1.01 아니다. 101.3 킬로파스칼. 10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또는 저는 101.3 킬로파스칼로 외워요. 킬로파스칼. 킬로가 10의 3승이죠. 10의 3승에 101은 10의 5승. 1013 밀리바하고 101.3 뭐가 통하죠. 어쨌든 그래서 압력은 유체, 기체. 기체도 유체한 종류예요. 액체도 유체 한 종류고요. 그런 힘의 변이를 줄 수 있다. 베어링 하중은 요것도 요거의 뭐 수직인 방향이고요. 요거는 요거의 요 통의 평행인 방향. 재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어링 하중을 주는 경우는 뭐 특별하게 구조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저런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상의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중을 두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하중을 몇 뉴턴을 주는지. 플러스 방향은 양의 방향을 준 거고 마이너스 방향은 음의 방향을 준다. 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따라 줬는지 그 면의 수직인지 전체로 골고루 퍼졌는지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되고요. 모먼트는 회전. 요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주느냐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뒤틀림 정도가 다른 거죠. 틀림 정도가 다르다. 원격 힘, 렌치를 멀리서 주느냐 가까이서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구부러진 정도, 변이의 정도가 다르다. 맥시멈 값이 다르겠죠.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는 0.0, 112, 여기는 0.0, 1074. 좀 더 크네요. 별 차이는 없지만. 이게 하중의 종류. 다음은 접촉 조건. 접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품이 두 개거나 한 부품에서 그렇죠. 한 부품에서 솔리드가 두 개여도 접촉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RPT 파일 하나거든요. 근데 얘도 솔리드, 솔리드와 솔리드 사이에 이르는 경계면 이걸 우리가 접촉이라고 합니다. 접촉에서는 우리가 구성요소 사이 접촉은 시뮬레이션이 실행될 때 자동 감지가 되고 동력 해석기, 검색기, 막대 접촉 노달에 자동 동렬이 된다. 무슨 얘기냐? 이 같은 경우는 하나니까 패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 접촉 밑에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뭐 하면 수동이라고 써있는데요. 자동으로 한번 클릭했어요. 이 접촉을. 한번 접착을 지워볼게요. 다시. 너 지워져. 너가 지워져 그럼. 딜리트 키 쳤는데 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는 게 접촉 편집. 에이 화나. 예, 통째로 주겠습니다. 접촉을 통째로 준 다음에 학습 작성을 하고 뭐 다 디폴트라고 그랬고 공차. 접착은 0.1mm에 있어서는 접촉면으로 인정을 하는데 접촉이 없잖아요. 이게 자동
위치가 접촉을 만듭니다. 그럼 왜 이걸 접착으로 만들었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응력 해석 설정할 때 접촉은 일단 접착으로 시작해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준 거죠. 그리고 공차, 떨어진 간격은 0.1mm 안으로 들어와야 얘네들이 접촉으로 인정을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접촉면이 없잖아요. 하고 교재에서 쓴 거는 요거거든요. JS 픽처 15에 29. 여기 보시면은 솔리드가 하나, 밑에 거 솔리드가 둘, 요거는 돌출 3제 구멍 뚫은 거. 그래서 솔리드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하, 우리가 보시면 예전에 오랜만에 스케치를 한번 가보면 스케치를 해서 얘를 했을 때 우리가 결합을 했었잖아요. 0, 20, 10, 40. 이러고 나서 얘를 스케치 마무리하고 상자 돌출. 상자가 아니죠. 돌출. 10. 10은 잠시만요. 스케치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여기를 아까 거기 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40? 40 x 40으로 하겠습니다. 헤이. 여기가 치수를 여기랑 여기를 20으로 딱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이렇게 되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상단은 필요가 없어요. 항상 좀 기본템 치고 돌출을 10은 너무 두꺼우니까 5. 이후에다가 다시 하나 또 스케치를 그린 거죠. 적당한 위치에 이때 돌출을 시킬 때 얘를 접합을 놓은 게 아니라 접합을 한번 해볼게요. 접합을 하면 솔리드 본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경계도 없어요. 완도. 얘의 돌출을 어머나 안 움직여. 얘의 돌출을 뭘로 하냐? 뉴 솔리드로 하잖아요. 새 솔리드.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솔리드가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완전히 다른 바디가 이제 붙어 있는 상태. IPT 파일에서 솔리드가 두 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게 그런 상태입니다. 솔리드가 두 개고 얘는 붙어 있고. 그럼 요 중간에 얘의 덩어리와 얘의 덩어리가 붙어 있는 부분이 계면으로 인식한다. 능력 해석을 땅 치면 학습 작성. 정적 해석 우리는 정적 해석만 하니까 접착으로 해놓고 뭐 재질은 뭘로 해놓고 재질은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합시다. 정의된 대로 하든지 아니면 뭐 강철로 바꾸시든지. 자체는 요거에는 재질 지정은 안 되네요. 저 만약에 이게 IPT 파일이 두 개였다면 각각 재질 지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재질 지정은 하나밖에 안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 어머나. 스테인리스 스틸 합시다.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거 선택해서 그런 거고. 왜 오토데스크 인벤트를 한 게 아니라
오토 인벤터 재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그렇죠? 되게 줄어들었죠. MST. 확인. 어이? 아, 똑같은 거라고 그러네. 강철. 확인. 아, 그렇죠. 강철. 스테인레스를 지정하시려면 스테인레스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구속 조건은 밑에 밑바닥. 그렇죠. 다시 쭉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한번 전체를 다 보는 거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중. 하중을 얘를 이쪽으로 미는 걸로 해봅시다. 힘을 얘에서 이쪽 방향으로 미는데 1000N. 1000N 미는데 접촉을 자동을 딱 치면 얘가 접착이 됩니다. 그럼 얘는 메쉬하고 시뮬레이션 메쉬 그냥 적당히 내가 만들어서 해라 그러면 이 밑에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꺾이니까 중간에 이제 응력 분포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접착이 아니고 접착이 아니고요 미끄러진다. 분리 넣고 슬라이딩 아이고 수동 접촉으로서 이 부분을 슬라이딩으로는 되고 그래서 요거랑 밑에가 붙어야 되거든요. 봄에 잠시만요. 뭐 해야 되는데? 요 접착은 여기서는 지금 얘를 서프레스나 하이드를 못 시켜서 감추지를 못해서 본체를 봤더니 본체에 여기 접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체를 편집을 시켜서 얘를 접착이 아니라 슬라이딩 분리 없음으로 확인. 얘 슬라이딩 분리 없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면 얘는 미끄러질 거거든요. 모형이 두 개의 독립을 분리됩니다. 나눠지나 봐요. 분리가 없는데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여기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끄러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두 기구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는 실제 그 금속 사이에 접합이 있는 구조물에서는 어렵죠. 바퀴가 있거나 그래야 되지.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이 그냥 주로 많이 쓰는 게 접착이라. 근데 접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용접을 했는데 거의 약하다, 강하다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조건들을 주지는 않고 충분히 강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 되게 약하죠. 자동 접촉 수정 또는 수동으로 다른 접촉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면 여기 요 원래 CAD 파일의 밑에 가면 여기에 있으니까 요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접촉면을 못 잡으면 추가 접촉 조건은 접촉면이 다음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 선택면이 이렇게 90도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15도 이내고 요 거리가 최소한 시뮬레이션 속성에 지정된 공차 처음에 우리가 지정해준 공차예요. 0.1mm, 뭐 0.15mm 그 공차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우리가 접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접해 있는 것.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실물에서는 이제 다 있는 것인데 0.1mm 정도면 붙어 있는 걸로 봐주세요라고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접착, 분리, 슬라이딩 분리 없음, 억지 끼워 맞추면 이제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저는 용접에다 본드 붙이는 거고 분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슬라이딩 하면서 떨어지는 거. 슬라이딩 분리 없음, 슬라이딩 미끄러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
미닫이문. 불리는 데는 슬라이딩 없음. 톱니바퀴 같은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마찰 계수가 커서 미끄러지진 않고 떨어지긴 않고 직교 맞춤 너무 압착이 되면은 이 접촉면이 서로 파고드는 수가 있어요. 그걸 거리가 음수인 경우 0인데 딱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양수 파고 들어가면 음수인데 주인공이 겹치는 부분에 생기는 조건이다. 그 중에서 미끄러짐이 있는 거 미끄러짐이 없는 거 스프링으로 연결됩니다. 사실 분리부터 여기까지는 그 구조 상황이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쓰고 분리나 슬라이딩이나 이런 걸 쓰는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을 잘해라라는 의미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자료가 그겁니다. 요거는 접착일 때 요거는 접착인데 이게 뭐예요? 이 접착과 이 접착은 차이가 뭡니까? 변위와 여기는 응력이고 이건 변이네요. 이 끝에가 제일 많이 움직인 거죠. 변이는 이 끝에가 제일 커요. 근데 실제로 응력은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 부러지는 거예요? 아니죠. 많이 움직였다가 잘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힘 받는 부분은 이 뻘건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잘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럴 여기. 슬라이딩.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죠. 미끄러지는. 미끄러지는 응력이 얘네들은 이제 미끄러지니까 괜찮은데 변이는 지금 다 똑같은 거죠. 그대로 미닫이 문 그대로 모든 문이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똑같은 상황. 그렇게 되고요. 얇은 본체는 fine thin bodies. 길이와 두께의 비가 100 이하다. 그러면 이제 솔리드. 이 두께가 얇은 거 있잖아요. 박판, 방막. 길이가 100배 이상이다. 얇은 구성 요소로 간주되며 얇은 본체 제품을 지정하고 만일 25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얇은 본체가 아닌 솔리드로 해석하면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아주 얇은 박판을 솔리드로 하면 어렵다고 하고 중간 곡면에 의한 정의된 셀 피처로 변환하고 간격 띄우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박판이 있다. 그렇죠? 이런 박판이 있으면 얇은 본체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중간 곡면을 하겠습니까? 얇은 본체 찾기 딱 하면 이제 하고 얘는 얘 면의 중간에 있는 곡면을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중간 곡면 시뮬 클릭하고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해서 부품을 만들든가 아니면 뭐 중간 곡면으로 해서 가든가. 볼까요? 저기 파일이 몇 번이죠? 만들었나 보네요. 굳이 또 왜? 그쵸. 교수님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나도 하기 싫어요. 스케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수님들도 수업하기 싫은 거? 인지상정입니다. 와, 이게 너무 크다. 아까 2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 1000에서부터 2000 by 2000. 2000mm예요. 2000mm면은 2m짜리네요. 같이 마무리하고 오메 어디 갔냐? 지금 문제 회전은 빼고 쟤를 돌출을 5mm만 하는 거죠. 5mm. 2000mm 되겠네요. 2000이면 200배인가요? 그냥 10mm 하죠. 뭐. 그러면 이런 거를 박판이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되게 얇잖아요. 판금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 응력 해석할 때는 학습 작성에 하고 얇은 본체 찾기. 얇은 본체 하나 이상 중앙면 확인. 솔리드 본체 그러면 뭐 중간면으로 된 게 나온다. 속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를 고정해. 뭐야? 확인. 이쪽은 구속된 거죠. 되게 얇다. 너는 그 다음에 여기를 힘을 쓰는데 Z방향으로 심리층 줘. 접촉은 뭐 수동 접촉하는 자동 접촉하는 아무것도 없을 테고 메시도 그렇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일부 재질을 안 했네. 재질을 지정을 강철로 하죠. 여러분 강판. 그래서 여기 고정하고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홈비지의 승리 여기 영역이 다 맞네요. 맞추면 되는 거다. 중간 공면 부품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는 뭐지? 선택 면으로부터 쉘 구성 요소를 작성하는 도구로 면 선택 후 간격 띄우기는 공면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간격 띄우기를 하셔도 된대요. 중간 공면 지정 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오프라인 시간에 Q&A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박판은 잘하고요. 방막 시뮬레이션은 사실 이걸 하기 어려워요. 방막 시뮬레이션은 좀 더 전문적인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얘는 좀 도톰한 걸로 덩어리 있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메쉬는 말씀드린 대로 형상을 다양하고 유한한 크기로 가는 작은 요소로 분할해야 미분방 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곡선을 잘게 쪼개서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점은 실제로 그 요소의 꼭지점들인데 거기에서 실제 계산이 됩니다. X축, Y축, Z축으로 이동하는 이동량, X축을 중심으로 회전, Y축을 중심으로 회전, Z축을 중심으로 회전. 그걸 다 변이를 계산하는 위치 장소를 절점이라고 하고 그 전체 홀 세트 요소가 뭐 절점이 10,000개가 됐든 100,000개가 됐든 그 전체 세트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먼트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등 물리적인 법칙이랑 경계 조건 고정되는 거 힘주는 게 맞으면 그 전체의 요소의 각 절점에 있는 변의 값들은 맞는다는 이야기고 이게 맞으면 거기서부터 변형률과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뭐를 가지고 탄성계수와 전단계수 그리고 뭐 포화승비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메쉬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를 한번 메쉬를 보면요. 얘를 가지고 했네요. 다른 건데 얘 가지고 하겠습니다. 얘를 메쉬를 한번 되게 얽히설키 되어 있잖아요. 얽히설키 되어 있으니까 나는 얘를 줄이고 싶다. 여기 메쉬가 따로 있습니다. 분석은 H 미세 조정 계수는 일단 메쉬뷰 이거 하나하나죠. 메쉬뷰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기본 메쉬뷰를 설정하고 요 메쉬 설정 평균 요소 크기, 최소 요소 크기, 등급 계수, 최대 턴각도, 메쉬 요소 딱 건드렸더니 메쉬의 평균 요소 크기 그렇죠? 모델 전체 크기 대비 절점 사이 평균 거리 이 전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mm다. 다른 소프트에서는 요 면 전체에 대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둘레 길이 분의 요건데 전체인가 봐요. 전체의 10%다. 평균 요소 키가 10%요? 그럼 더 작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0.05 한쪽 길이가 2배로 줄어들면 요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게요? 몇 배가 되게요? 8배가 되죠.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개수는 이쪽으로 2분의 1로 줄어들고 Y방향도 2분의 1로 줄어들고 Z방향으로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대략 2의 3승 8배가 됩니다.
다음에 최소 요소 크기 요거네요. 평균 크기의 일부로 절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평균 크기 값의 비율로 나누는 거다. 구성 요소 메쉬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균 요소 크기하고 최소 요소 크기는 절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평균 크기 값의 비율로 나눈 거니까 최소 요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도 더 요소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쉘의 평균 요소 크기는 이게 아마 새로 들어왔나 본데 그게 H 맞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걸로만 조절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궁극계수는 사용 개수가 작을수록 균질한 메쉬가 된다. 그러니까 메쉬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요거는 작고 여기는 크잖아요. 균질하게 하려면 궁극계수인데 디폴트 값이 1.5인가 봐요. 안 써도 되고 최대탕 호에 적용된 메쉬 이것도 뭐 그냥 디폴트 값으로 쓰시면 돼요. 대부분 다 디폴트 값으로 쓰시는데 평균 요소 크기나 그다음에 최소 요소 크기를 가지고 이게 평균 요소 크기 0.1이 아니라 0. 아니라 죄송합니다. 0.1였다가 0.025 메쉬를 여기 번개표는 메쉬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이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그렇죠?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더 직선해. 미분하는데 용이한 것처럼 28,863개 이 노드 점들이 28,863개라는 뜻이고요. 요수는 18,000개. 교재에 있는 거는 15에 34니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합작생 아니고 15에 34니까. 맨 마지막 거네. 하고 공략해서 클릭하고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시 학습 작성하고 그렇죠. 정적에서 그냥 다 디폴트로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 재질은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시든지 그에 맞는 강철로 하시든지 그리고 이쪽 거는 밑에서 여기 보면은 밑에서 그렇죠. 고정됨인데 밑바닥을 그리고 하중은 뭐 2부에서 주셨는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줬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줬으니까 뭐 양쪽에다 다 준 것 같아요. 꿀에다. 요걸 말고 모서리를 잡지 말고 여기 정말 면 잡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면 잡고 이쪽 면 잡아서 1000N 아랫방향. 그리고 접촉은 여기는 솔리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접촉은 해봐야 자동으로 해봐야 아무 접촉이 안 나올 거고요. 메쉬는 그냥 디폴트 메쉬로 하게 되면 경성하게 짜지는데 이렇게 짜지는 거죠. 요거를 설정을 이제 바꾸는 거죠. 로컬 메쉬 컨트롤에서 면 또는 모서리를 1로 한다는 얘기는 요 부분만 1mm로 한 건데
메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아까는 요거를 조절한 거고 로컬 메쉬 컨트롤 얼마를 하겠냐 요거 요거 요거를 요소 크기를 한 대략 한 1mm 정도에 맞춰주세요. 업데이트. 그러면은 요 부분만 우리가 잡았던 요 면 부분만 파인하게 이게 로컬 메쉬 컨트롤이고 앞에서 보셨던 요것도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요거랑 최소 요소 크기를 줄이시면 더 전체적으로 파인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우리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부분만 이제 요거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뭐 지워질 테고 요거는 아까 0.1이 아니라 뭐 0.025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확인. 그래서 메쉬 업데이트 하시면 여기는 요 구분적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4분의 1도 충분치 않으면 이거를 뭐 1로 이게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아까 했을 때 요소가 15,600개였고 노드 수가 한 24,000개쯤 25,000개쯤 되는데 다시 줄이면은 이제 26만 개, 18만 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인해진 거고요. 아까 보셨던 이 로컬 메쉬 컨트롤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국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수렴 설정인데요. 여기 보면 수렴 설정 어디 갔나? 식으로 해제를 하고 어, 이게 수렴 설정이 아까 나왔었네. 아, 거기에 있었네요. 어디에? 여기 능력 해석 설정에 분석. 이게 H 미세 조정 최대수, H 미세 조정 음계수인데요. 이게 보면은 H 미세 조정 최대수는 이론적으로 값이 클수록 정교하지만 계산성 느린다. 이게 커지면은 더 미세하게 만든다. 중지 기준 중간에 10%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오차 기준이에요. 외부에서 가해진 구속 조건하고 로드가 딱 맞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90부터 110 사이에만 들어오면 90%에서 110% 사이 들어오면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맞았어 이렇게 값을 내는 거고요. 미세적인 이익값 0이면 모든 요소가 3세 검색에 포함되고 1이면 지어야 된다. 디폴트 값이 뭐예요? 0.75 뭐 이런 건 디폴트 값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쓰고 여기에서는 이제 H refinement하고 P refinement를 여기서 이제 찾았는데요. decreasing character length of element, 엘레멘트의 크기를 이제 줄이는 거고, H 메서드 하면은 요 요소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체를 줄이는 거고, P 메서드는 요게 이제 직선으로 우리가 원래는 요런 건데 직선으로 했던 거를 폴리노미얼하게 즉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나 3차 다항식 방정식으로 만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H refinement하고 P refinement는 다른 소프트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H refinement가 나오는데 있는 디폴트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과 메쉬를 만든 다음에 메쉬는 이미 만들어졌죠. 메쉬 뷰를 보시면 결과 볼까요? 이게 폼미제스 능력이 이건 옛날에 해놓은 건데요. 능력이 다를 텐데 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너무 그래도 한 10, 100천만, 10만, 20만 개, 10만 개여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절대값 자체는 유의미 하긴 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값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이 경향성, 어디가 제일 취약한가, 이게 항복 강도를 넘어갈 가능성.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항복 강도보다 최고로 큰 폼미제 승률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안전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폼미제 능력이 항복 강도의 막 80% 됐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항복 강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넣은 데이터 값도 완벽한 게 아니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다고. 이게 메시뷰 안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메시뷰 안 보이셔도 되고요. 그럼 보고서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 들어오는 명철인지 윤곽선 명철인지 명철이 없음인지 부드러운 명철을 쓰시면 되고, 실제 비율은 뭐 실제로는 거의 얘가 안 바뀌는 거죠. 변이를 보시면 x변이나 해봐 1.6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면 0.2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전체는 지금 밀리미터 단위인데 전체 길이는 얘를 클릭하시면 분석 마침하시면 이게 지금 대략 길이가 치수가 cm 208mm거든요. 208mm인데 실제로 변형되는 거는 X축 변이로는 0.16 마이크로미터, Y축으로는 0.018 마이크로미터, 그렇든 뭐 0.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실제 변형량은 크진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과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 애니메이트 클릭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걸 극적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메쉬뷰를 클릭하시면 이제 메쉬가 보이는 거고 보고서 쓰시면 되고, 여기서는 홈미제스 응력으로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아니면은 안전기계수로 보시면 다 팔았네. 다 15 이상인가 봐요. 응력이 너무 작았나 봐요. 응력을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응력이 1000뉴턴 말고 10,000뉴턴, 50,000뉴턴, 50,000뉴턴 볼게요. 50배. 안전기계수 뭐 보이겠죠? 50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응력 조건에서 얘의 구속 조건과 얘의 재질이 아까 강철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전기계수가 다 15에 가서 사파라니까 안전기계수가 15에 가 있는데 그러면 5만 뉴턴일 때도 똑같느냐? 지금 밑에가 떠받치고 있어서요. 여기 2.48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2.48이라는 이야기. 2.48이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여기가 한 2.5배니까 그래도 여전히 안전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하는 툴들이 있는데 뭐 그다음에 여기 퓨전 360에서 하시고 싶으면은 요건 이제 퓨전 360이랑 이게 구조 구성 요소 유체 경로 요거는 유체에 대한 건가 봐요. 정적 능력이 우리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퓨전 360에서도 할 수가 있다. 모달, 열, 요거 말고도 요거 더 할 수 있다. 이 파일을 올려 보내시면 됩니다.
옵션 통해서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은 파일이 이제 여기다 끌어 놓으셔도 되고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아, 15의 응력 해석에 맨 마지막 거랬죠. 이런 거 뭐. 그래, 왜 안 와? 아, 여기 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메인 클라우드에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셨던 뭐 정적 응력을 하시든 열을 하시든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또 중요한 시뮬레이션이니까요. 학습 작성이라고 써있는 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다 한 결과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 어디가 제일 많이 응력이 걸리느냐? 안전계수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응력 해석으로 들어가서 안전계수가 제일 낮은 곳. 최소값이죠. 요가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입니다. 다른 거는 최대값이 있는 데가 제일 문제인데 최소가 2.48.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어디쯤인가. 속이네. 속.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걸 쪼개서 볼 수도 있거든요. 저기 이런 데 같은 데는 다른 CA 소프트웨어는 내부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응력 분포나 그런 걸 그래프화를 그리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딘데 못 찾았는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응력 분포를 보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이 소재로 이런 부품을 만들었을 때 안전계수가 얼만큼 되느냐. 폼미제스 응력이 안전계수가 얼만큼 되느냐. 폼미제스 응력이 항복 강도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와, 마찬가지예요. 후처리 솔루션은 시간이 좀 됐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마무리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면 보고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쭉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요. 그 보고서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역 보고서죠. 각각의 응력이 어디에 가해졌고 고정된 데가 어디고 응력들을 어떻게 분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는 끝을 내야 돼요. 보고서는 HTML 파일로 생성이 되고요. 애니메이트는 결과값을 선택하면 애니메이트 기능이 있다. 변이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안전교수인데요. 애니메이트 쓰시면 됩니다. 레코딩도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변형이 될 건지 프로브는 검사 명령을 변경시키고 위치별로 볼 수 있고 찍으시면 됩니다. 수렴 그래프는 얼만큼 잘 수렴이 됐는지 수렴률이 최대 수가 0보다 크게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수렴 그래프는 특별하게 보실 거 없고요. 디폴트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해석은 색상, 수, 위치, 크기 등의 조절이 가능하고요. 색상 맞대는 폼비제스 응력, 중력, 변이, 변형, 안전계수.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태스크는요.
여러분들이 요걸 따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거는 정적 해석이죠. 정적 해석이죠. 정적 해석을 3D CAD를 작성할 수 있고 정적 해석을 예전에는 예제만 하셔도 되고요. 다른 예제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해보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마지막이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간략하게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오토데스크 인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